지난해 인테리어 업체를 10년째 운영하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 입금.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공사대금 들어왔나 싶어 넘겼습니다. 토요일 아침엔 1원이 들어왔는데 발신인 이름란에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었어요. 일요일엔 또 1원. 이번엔 월요일 신고라는 문자. 월요일 아침 이 사장님은 발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했고 사장님은 선의로 돈을 보냈습니다. 2시간 뒤였어요. 고객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직접 앱을 켰습니다. 잔액 초에 가는 금액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직원 6명, 월급과 자재비, 공사대금 3천만 원이 전부 그 통장에 있었습니다. 주식계좌, 적금계좌, 체크카드 전부 다 막혔습니다. 한 달 뒤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날아왔어요. 죄명은 사기 방조였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선의로 돌려줬을 뿐인데 이 사장님은 어떻게 사기 공범이 된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구조를 공개합니다. 중고거래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계좌번호를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의 이름을 편의상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씨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사업자였습니다. 사업 특성상 고객들에게 계좌번호를 자주 알려줘야 했어요. 공사 대금을 받아야 하니까요. 홈페이지에도 입금 계좌가 적혀 있었고 명함에도 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금요일 저녁 처음 보는 이름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면서 김 씨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는 1원, 일요일에는 또 1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발신인 이름란에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었고 메시지에는 월요일 신고라는 불길한 문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뭘 신고한다는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김 씨는 발신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은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이니 돌려달라고요. 김 씨는 안심했습니다. 아, 그냥 차고 송금이었구나.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송금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 몇 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김 씨의 핸드폰에 지급정지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앱을 켰을 때 본 그 숫자 0원이라는 잔액을 김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흘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이 사기가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이 법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좌를 동결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범인이 피해금을 전부 빼가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피해자는 신고했는데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 매년 수천 건씩 반복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영장 없이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돈을 잃기 전에 먼저 계좌를 막겠다는 취지였어요.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신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 않고도 즉시 동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 무조건 지급 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진짜 피해자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인지 가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구멍이 어떻게 악용되는지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 예상치 못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기를 저지르는 범인들은 애초부터 특정한 사람만 노린다는 거예요. 범인들이 노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좌번호가 외부에 공개된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래를 위해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입금 계좌가 적혀 있고, 중고거래 게시글에 계좌번호가 올라와 있고, 명함에 통장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일상적인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예요. 범인들은 바로 그 정보를 이용합니다. 타겟이 정해지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소액 입금입니다. 1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먼저 보냅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100만 4천 원이 입금되기도 했어요. 왜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냐고요? 차고 송금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1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냅니다. 발신인 이름란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적어 놓으면서요. 이 메시지들이 연속으로 들어오면 받는 사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불안감이 쌓여요. 그게 바로 범인이 원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더 쉽게 따라가게 되니까요. 3일에 걸쳐 심리적 압박이 쌓이고 나면 피해자는 결국 발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전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는 순간 범인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범인에게는 이미 다음 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범인이 다음으로 하는 행동은 은행에 허위 신고를 넣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돈을 속아서 보냈다. 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신고를 넣어요. 물론 전부 거짓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범인이 자기 돈을 먼저 넣어놓고 스스로 피해자인 척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즉시 지급 정지를 겁니다. 신고가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의무도 법에 없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동결. 이게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00만 4천 원이 입금된 후 불과 3시간 만에 전 계좌 비대면 거래가 모두 차단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3시간입니다. 주거래 은행뿐이 아니에요. 영위가 같으면 다른 은행 계좌도 막히고 주식 계좌도 막히고 적금 계좌도 막히고 체크카드도 막힙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전부 불가능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눈치채셨습니까? 범인은 단 한 가지 행동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의 금융생활 전체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진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범인은 지금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합니다. 이미 앞에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해뒀기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도 많고 범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고를 해서 계좌가 묶인 거다. 내가 신고를 취소해야만 풀린다. 100만 원을 보내면 신고를 철회해주겠다. 이게 이른바 통장 협박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통장은 완전히 묵혀있고 모바일 뱅킹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됩니다. 신분증을 들고 직접 창구에 가야만 현금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 돈을 보내면 신고를 취소해주겠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돈을 보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그 돈은 범인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둘째, 돈을 보내는 순간 범인과 거래한 기록이 남아서 오히려 본인이 더 깊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보냈다고 해서 통장이 풀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범인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직업, 가족관계 같은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또 다른 사기에 활용됩니다. 연락하는 순간 2차 피해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사기의 겉모습이에요. 이 사기가 이렇게 무섭게 작동하는 근본적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왜 이 사기가 가능한 걸까요? 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가진 구조적 허점입니다. 이 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신고 즉시 동결, 빠른 피해 구제. 좋은 취지예요. 그런데 이 법에는 신고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무조건 동결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진짜 피해자든 허위 신고를 한 범인이든 은행은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할 법적 권한도 없고요. 이게 바로 범인들이 노리는 구멍입니다. 자기 돈을 먼저 넣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신고하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의 계좌가 즉시 동결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어요. 범인이 만들어낸 가짜 피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신고 하나로 진짜 피해자가 탄생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김 씨처럼 선의로 돈을 돌려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 조직에 속아 김 씨 계좌로 돈을 보냈고 김 씨는 선의로 돌려줬지만 그 돈이 결국 범죄 조직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눈에는 김 씨가 피해금을 범죄 조직에 전달한 셈이 됩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말이에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아무 죄 없는 시민의 통장을 인질로 잡는 무기가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통장이 묶이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후가 더 무섭습니다. 김 씨처럼 선의로 돈을 돌려준 경우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날아왔습니다.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였어요. 잘못 들어온 돈을 선의로 돌려줬을 뿐인데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찰은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다른 계좌로 보냈냐? 원래 돈이 들어온 계좌로 돌려보내는 게 정상이 아니냐? 은행을 통한 정식 반환 절차를 왜 밟지 않았냐? 김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의가 범죄 혐의로 돌아온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사기가 증가세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프리랜서, 개인 간 거래를 하는 누구든 계좌번호를 한 번이라도 외부에 공개했다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통장에 낯선 돈이 입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기는 금전 피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사업 신용도에 영향이 생기고 대출이 막히거나 거래처와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통장 하나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제적 신용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기의 완전한 구조를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빠져나오기 어려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검찰을 사칭하거나 금감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빈재해서 피해자가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게 만듭니다. 이때 조직 계좌로 직접 받지 않아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 관련 없는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그게 바로 김 씨 같은 사람들의 계좌예요. 두 번째, 조직원이 제3자에게 연락합니다.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알려주는 계좌는 조직의 계좌예요. 선의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돌려주죠. 그 순간 범죄 조직은 돈을 회수하고 중간에 계좌를 거쳐 추적이 끊깁니다. 세 번째, 진짜 피해자가 신고합니다. 이미 돈은 범죄 조직에게 넘어갔고 남은 건 제3자인 김 씨의 계좌뿐입니다. 김 씨 계좌가 지급 정지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진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을 잃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김 씨는 계좌가 묶이고 수사를 받습니다. 진짜 범죄 조직은 돈을 챙기고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는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개정된 법률 덕분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증거로 소명이 되면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대처하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기의 파급 효과는 단순히 통장 하나가 묶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이 묶이면 직원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리면 직원들이 동요하고 퇴사가 이어집니다. 직원이 빠지면 공사 일정이 틀어집니다. 공사 일정이 밀리면 고객과의 계약이 위태로워지고 계약 파기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자재비 결제가 막히면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끊기고 거래가 끊기면 신용도에 이상 신호가 들어옵니다. 단 하나의 지급 정지가 연쇄적으로 사업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3천만 원이 묶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3천만 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업 생태계 전체가 멈추는 게 진짜 피해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번호를 게시글에 올리는 순간 잠재적 표적이 됩니다. 물건 하나 팔려다가 통장이 묶이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야 할 보험료나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신용점수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신용점수가 내려가면 대출 조건이 바뀌거나 신규 대출이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게 되면 직장인이라면 회사에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직원이 금융범죄에 연루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장은 본인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기의 피해가 실제로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설 일용직일을 하는 이 씨는 퇴근 후 당근마켓에서 오래된 공구를 팔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공구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팔렸고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용돈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래 상대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씨의 계좌에 낯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에 걸쳐 소액이 반복 입금됐고 이 씨는 뭔가 잘못됐다 싶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은 차고 송금이니 돌려달라고 했고 이 씨는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 씨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멈췄습니다. 이 씨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신분증을 들고 매일 은행 창구에 가야 했습니다. 하루에 은행 3곳을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모바일 뱅킹은 안 되고 인터넷 뱅킹은 안 되고 카드 결제도 안 됩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가 3건이 연체됐고 통신요금이 미납으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시장에서 카드를 긁으려다 거절당했습니다. 5살짜리 손녀가 보는 앞에서요. 이 씨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구를 팔아 3만 원을 벌려다 이렇게 됐구나.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범죄자가 됐구나 싶었을 때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핵심입니다.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그 돈을 쓰거나 출금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돈을 쓰거나 인출하는 순간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이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금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발신인 이름란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2차 피해의 시작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도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십시오. 금융사고 접수팀이나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하시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왔으니 정상 절차로 돌려주고 싶다. 중개 요청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은행이 입금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이 서류가 나중에 계좌 해제를 위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이미 계좌가 묶였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계좌가 묶인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십시오.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먼저 중개 요청을 해보고 지급정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반드시 범죄와 무관하다는 서면 증거를 함께 내십시오. 신청서만 내는 건 부족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가 뜨면 그 공고일로부터 반드시 2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내 계좌의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2달입니다. 이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2024년 8월 개정 이후에는 이런 증거가 있으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신속하게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소에 해야 할 일입니다. 계좌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상대에게만 알려주십시오. 중고거래를 하신다면 플랫폼 내의 안전결제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낯선 돈이 들어오면 그 즉시 입금 내역을 캡처해 두십시오. 이 캡처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혹시 상대방에게서 협박 문자나 메시지가 왔다면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그 자료가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장 묶기 사기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선의로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좌가 묵히고 경찰 수사를 받고 사업과 일상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절대 직접 돌려주지 마십시오.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해서 중개 요청을 하십시오.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십시오. 이미 통장이 묶였다면 2달이 생명줄입니다. 채권 소멸 절차 공고일로부터 2달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은 사라집니다. 2달. 이 숫자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당장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중고거래를 자주 하시는 부모님, 자영업을 하시는 형제, 계좌번호를 공개적으로 쓰시는 지인, 이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기는 착한 사람을 노립니다. 돈을 돌려주려는 선의,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파고드는 범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 당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알게 되셨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서 들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